안녕하세요. 항상 채널을 재밌게 잘 보고 있는 주부 시청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로 참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사실 학창시절 남편과 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고 저는 어울리는 친구 하나 없는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그 시절에야 다들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지만 저희 집은 특히나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지독한 자린고비셨어요. 저와 어머니, 아버지 세 식구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몹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전기세가 아깝다며 불을 켜지 못하게 하셨고 항상 양초를 켜고 살았어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루 종일 양초를 켜고 지낸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수도세가 아깝다며 씻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양치는 하루에 한 번, 몸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집이 아니라 대중 목욕탕에 가야지만 씻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빨랫감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 목욕탕에 가셨거든요. 구석자리에 앉아 남들 눈을 피해 일주일 동안 쌓였던 빨래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빨래를 도우라고 하셨지만 저는 죽어도 그것만은 싫다면서 모르는 사람인 척 탕에 들어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봐요. 보자 하니까 언제까지 댁내 빨래 가져와서 우리 목욕탕에서 할 거예요? 내가 당신 그동안 빨랫감 들고 와서 빨래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딱 봐도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말 섞기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정말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요. 애 데리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다시는 우리 목욕탕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그날도 빨래를 하고 어머니를 도와 축축히 젖은 옷들을 가방 안에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와중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께서 호통을 치셨고 결국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저는 동네 목욕탕을 이리저리 돌며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 목욕탕에서 출입 거부를 당했고 어머니께서는 왜 내 돈 주고 목욕하겠다는데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냐.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지만 목욕탕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땅바닥만 보며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화장실 변기물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내리셨어요.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온 가족의 배설물들이 하루 종일 변기에 모여 있었고 당연히 위상상으로도 좋지 않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남의 배설물을 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께 사정사정을 하며 제발 변기물이라도 좀 편하게 내리게 해달라 부탁해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변기물을 내리기라도 하면 불이 나게 달려오시며 몹시 성을 내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도 한 번 쓰고 버리시지 않고 뒀다가 서너 번은 더 쓰고서야 겨우겨우 버리셨어요. 휴지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번 산 물건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산 것들뿐만이 아니라 어디선가 주워오고 받아온 것들도요. 그래서 가게 홍보 같은 것들을 하며 나눠주는 휴지들도 꼭 4-5개씩 받아서 집에 모아두셨고 절대 쓸 일 없을 것 같은 물건들, 예를 들어 다 쓰고 남은 휴지심 같은 것들도 다 두면 어딘가 쓸 곳이 있다면서 버리기 아까워하셨습니다. 당연히 세 식구가 지내기만 해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 집안은 온통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발 디딜 틈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뭐든 다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영원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쓰레기들로 꽉 차 있는 집처럼 냉장고도 정체모를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있더라도 그 부분만 잘라서 먹으면 된다며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난 음식들도 아무렇지 않게 드셨고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자라 배탈이 자주 났어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워 몇 번이고 투정을 부리고 화도 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철면 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투정을 부리든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든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께 핀잔을 주든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어요. 남들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남들이 아까운 걸 몰라서 그런 거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였겠냐.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서 부자가 된 거다. 오히려 부자들일수록 자린고비가 많다고 하지 않느냐. 정신승리에 가까운 논리를 펼치셨고 남들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셨기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여전히 궁상을 떠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큰 식당을 하시던 분이라 형편이 꽤 넉넉하신 분이었어요. 큰아버지 댁에서 친척 모임을 자주 가지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큰어머니께서는 제가 평소에는 구경도 해볼 수 없는 반찬들을 한가득 차려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큰어머니께서 소치 넘치도록 갈비찜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정신없이 갈비를 잡아뜯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어요.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솥에 국물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갈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감자나 당근 같은 야채 찌그레기들이었어요. 당연히 누가 봐도 남아있다고 보기보단 다 먹은 그릇이었고 큰어머니께서 솥을 치우려고 집어들자 어머니께서 급하게 그런 큰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어떻게 가져다 버려요? 비닐봉투 하나만 줘보세요. 저희가 싸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비닐봉투를 가져와 남들 침이 다 섞여있는 국물을 국자로 싹싹 긁어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부끄럽다 여겨본 적이 참 많았는데요. 그날처럼 제 얼굴이 새빨개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친척들 모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꼭 형님네 와서까지 그렇게 궁상을 떨어야겠어?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렵긴 해도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내 입장은 생각 못해? 나 부끄럽게 도대체 왜 이래? 뭐?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궁상을 떨어? 당신 눈엔 이게 그냥 다 궁상 떠는 걸로 보여?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돈 잘 벌어왔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아. 누군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싸가는 게 기분 좋은 줄 아나.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큰아버지 댁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셨고 저는 그런 두 분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 저희 집이 원래 이렇게까지 가난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반지하 단칸방이 아니라 구축 빌라에 살았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벌벌 떠며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눈에 띄게 기울어진 것은 아버지의 빚보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마고우로 여기시던 아저씨의 보증을 서주었고 그 아저씨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저희 가족이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이 시작되었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아오셨던 것이었어요. 그 싸움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지기만 했고 결국 그렇게 두 분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이혼한 후로 어머니의 절약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매일같이 남은 반찬을 싸오셨어요. 물론 남은 음식을 버리기보단 먹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반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휴지, 이쑤시개 등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몰래 가져오셨어요.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결국 식당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어머니께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잘린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청소일을 시작하셨어요. 청소일을 하시며 일터에서 조금 멀쩡해 보이는 쓰레기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집인데 날이 갈수록 물건들이 늘어나니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제발 그만 가져오시면 안 되냐 화를 내봐도 멀쩡히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버리냐며 막무가내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내내 가지고 다녔던 가방도 겨울에 입었던 외투들도 전부 어머니께서 주워오신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남들이 쓰다 버린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새 것을 사주실 리가 만무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모두 더럽고 낡은 것들이니 당연히 학교 친구들은 저를 싫어했어요. 냄새가 나니 가난한 아이니 하면서요. 타고난 성격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라 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나서서 친한 척 말을 걸 만한 뻔뻔함은 없었고 결국 저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친하게 지내는 아이 한 명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반장이었는데 물론 반장이기 때문에 저를 챙겨주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작은 친절에도 몹시 감동이었습니다. 반장은 돈이 없어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했던 제게 본인 것을 반 잘라 나눠주기도 하고 짝을 지어 해야 하는 숙제나 활동에 본인이 나서서 제 짝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반장에게 참 고맙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반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인 저와 친해진다면 반장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탄 날 어머니와 맛있는 식사가 하고 싶어 큰맘 먹고 삼겹살을 사갔습니다. 무슨 고기를 사왔어? 너 미쳤어? 얘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벌었으면 아낄 생각을 해야지 쓸 생각부터 하고 있니?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가서 반품해달라고 해. 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삼겹살을 보자마자 노발대발을 하시며 무슨 고기를 사왔냐, 첫 월급을 탔으면 전부 다 저금할 생각을 해야지 미쳤냐며 가서 반품을 해오라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 형편이 조금이나마 넉넉해질 테니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정신이 사라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이제 와서 무슨 반품이냐, 앞으로 아끼며 지낼 테니 오늘만 기분 좋게 고기 구워 먹자 부탁드렸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며 굽는 건 안 된다. 전 그러면 푹 삶아서 고깃국을 끓이자. 그럼 최소한 몇 개는 먹을 수 있을 테니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사간 삼겹살은 고깃국이 되었고 그걸 먹는데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뒤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쓰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일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 항상 집까지 걸어갔었는데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어머니께서 30분 정도 걷는 건 건강에도 좋고 버스비가 아깝다며 절대 버스를 타고 다니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었거든요. 어쩌다 너무 피곤한 날에 버스를 타고 일찍 돌아가면 하루 종일 그걸로 잔소리를 하셔서 일찍 도착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시간에 맞춰 들어가곤 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리터에서 시달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돌아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캔커피를 마시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인사를 건네오더라고요.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이었고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반장에다가 성적도 몹시 좋은 편이었기에 당연히 대학에 진학했겠거니 싶었는데 남편 또한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남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살면서 어려움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라왔다니.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 한 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연락을 나누며 지내다 보니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집 사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서서 집안이 기울어졌던 이야기, 그 뒤로 어머니께서 병적으로 절약에 집착하시게 된 이야기, 그런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너무 힘들었고 함께 살고 있는 지금도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남동생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남편도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저희 남편은 제 눈에는 참 든든하고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난 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누가 봐도 헉소리가 나올 정도로 곱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같은 배에서 이렇게 다른 형제가 나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방님을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도 놀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서방님 본인도 스스로가 잘생겼다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학창시절에 소위 말해 좀 노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패고 도둑질도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녀서 시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보통 사춘기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육하기 마련인데 남편과 서방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남편이 그런 서방님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서방님이 사고를 치면 남편은 그런 서방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했고 돈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형편에 돈이 모이는 족족 서방님 뒤치다꺼리에 들어가니 집안 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었어요. 서방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변변찮은 직업 없이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여자들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어떤 여자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행복하게만 보였던 남편에게 그런 가정사가 있다니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정말 힘들었겠다 제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서로 어려운 상황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겠다 싶어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 또한 결혼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남편 집안 문제보단 저희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릴 때부터 당연히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식은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 그래도 식이 꼭 하고 싶어요. 예전이나 식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합쳐서 살았지 요즘은 식 안 올리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벌고 있고 남편도 멀쩡한 직장 있고 저희 그렇게까지 어려운 형편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저도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하고 싶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어머니를 설득해 식을 올리긴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또 한복을 입지 않겠다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겨우 반나절 입는 옷인데 비싼 옷을 주고 돈을 빌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냥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억지를 부르셨어요. 제발 제 평생의 부탁이니 한복을 입어달라 사정사정해서 겨우 한복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가장 싼 것이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왕 입는 한복 최대한 좋은 곳으로 입혀드리고 싶었지만 참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복 외에도 식사 문제며 식장 문제며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식장을 외곽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곳으로 잡기를 원하셨어요. 어차피 하객들은 식장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못한다. 몇 시간 쓰고 말 건데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써야 하냐면서요. 이마저도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나 식당 같은 곳을 빌려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에서 결혼식을 하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렇냐.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테이블을 한쪽에 밀어놓으면 결혼 행진도 할 수 있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할 수 있으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식장을 잡는 건 낭비나 다름없다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식당에서 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고 저나 남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 교회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낡고 오래된 식장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식사였어요. 저는 적어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하객분들께 갈비탕 한 그릇 정도는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원래 옛날부터 경사스러운 날에는 잔치국수를 먹었다며 하객분들에게 잔치국수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식장에서 잔치국수라니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식장이 외곽에서 찾아오기 힘드실 텐데 기껏 축하해주려고 자리했더니 나오는 밥이 꼴랑 잔치국수라니 저라도 기분 상하겠어요. 그 부분은 도저히 어머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식사는 갈비탕으로 결정되었고 대신 답례품이 비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수건을 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이것만은 절대 양보 못한다며 하객들한테 전부 수건 하나하나 돌리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작은 비누 하나씩만 줘도 충분하다. 어차피 결혼 축하해주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큰 선물을 기대하겠냐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결국 저희의 결혼식 답례품은 비누가 되었어요. 하나하나 어머니와 상의하고 처리하는 일이 난관이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을 무사히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살림을 합쳤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넉넉해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지독하게 시달려오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아들을 낳은 후로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을 몹시 혐오하기는 했지만 저도 오랜 시간 어머니와 지내며 몸에 밴 절약 습관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싫다 했어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시던 어머니가 하시던 행동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찌나 자괴감이 들던지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휴지를 재활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식사할 때 입을 닦았던 휴지를 버리지 않고 뒀다가 그 휴지를 반으로 접어서 식탁을 닦고 또 반대로 접어뒀다가 나중에 물 흘린 자국을 닦는다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습관적으로 물건을 재사용하기는 했어요. 한번 사용한 물건을 쉽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잡동사니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시는 걸 정말 싫어했으면서도 저도 쉽게 물건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장난 가전용품들이요. 제대로 갈리지 않는 믹서기나 돌아갈 때마다 팬이 덜컹덜컹 거리는 오래된 선풍기를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분명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니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놓아두었다가 결국 대청소하면서 다 가져다 버리기는 했지만 어머니께 물려받은 절약 습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은품 같은 걸 나눠주는 곳에서는 꼭 2개, 3개씩 받아오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코드를 뽑아놓아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샀기 위해 100원, 200원 가격을 비교하며 물건을 샀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들의 옷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어머니처럼 헌옷수거함에서 버려진 옷을 주워온다거나 남들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저도 모르게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비싼 물건들에는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와 다르게 아들과 제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사주려고 했어요. 본인 밥값을 아껴가면서까지요. 외식을 하더라도 싼 메뉴만 찾아다녔고 아들이 비싼 것을 먹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 마음을 돌려 싼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의 모습이 참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의 궁상맞은 모습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구나.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궁상 떤다고 생각할 것 같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본인 벌이가 많은 편이 아니니 아끼고 살면 좋지 않겠냐. 당신이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아껴야 한단 말은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가끔은 무리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들이 비싼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하면 내 용돈 줄여서라도 사주고 당신 생일에는 비싼 명품은 못 사더라도 백화점 가서 코트 한 벌 정도 마련하고 그렇게 지내자. 우리 너무 돈에 얽매여 살지는 말자.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결혼 후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시댁에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셨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 서방님 5명이서 시댁에서 소박하게 생신상을 차려놓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저희 어머니의 병적인 절약 정신을 서방님과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께 몇 번이고 나쁘끄러운 짓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드리긴 했지만 원래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슬슬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어딜 가셨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들려온 서방님의 목소리에 저는 급하게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고 창고 앞에 저희 어머니와 서방님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창고 문 앞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가방 안에 넣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휴지가 많길래 마침 우리 집에 휴지가 다 떨어져서 사돈 사이에 휴지 하나 정도는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니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시댁까지 와서 이러세요? 휴지는 제가 10개고 100개고 사드릴 테니까 제자리에 두세요. 예,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냐? 왜 그렇게 오바야? 사람 민망하게. 됐다, 됐어. 어머니께서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며 휴지를 던지듯 내려놓으셨고 저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그날 일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부터 빌부터 살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데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이 얼굴만 잘생겼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한량에 성격도 불같은 편이었거든요. 신랑감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도대체 어떤 여자가 저렇게 한량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모자라 결혼을 하려고 하나 싶었습니다. 동서가 될 여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나이가 많았어요. 저보다 5살가량 많았으니 서방님과는 거의 띠동갑 뻘이었죠. 그래도 능력은 좋은지 꽤 높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연봉이 억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남자 하나 먹여 살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겠죠. 뭐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잘생긴 남편 두고 살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서방님의 성격과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감으로 절대 사절이지만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동서를 처음 만나니 사람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된 말로 동서는 정말 너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애가 얼굴 빼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 사는 집에다가 능력도 없고 애초에 집안 사람들한테는 별 기대 안 했어요. 결혼도 애 생겨서 하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으니까요. 동서는 키도 몹시 작고 뚱뚱한 체형에 한눈에 봐도 예쁜 외모는 아니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이 그렇게나 좋은데도 그 나이까지 시집을 못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서는 저희 부부는 물론 시어머니께도 완전히 위아래가 없이 굴었고 상견례 자리 내내 시건방진 말들만 내뱉었어요. 솔직히 두 분이나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난 거라고는 얼굴 하나뿐인데 그걸로 저 같은 여자가 결혼해주잖아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한가족 됐다고 콩고물 떨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얘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쪽들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기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한 가족들을 본인 눈앞에서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능멸하는데 서방님은 화도 안 났는지 태평스럽게 앉아있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말씀이 좀 심하시다 한마디 하니 동서는 얼굴을 팍 구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결혼하면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구질구질하게나 굴지 마세요. 결국 화가 난 남편도 따라 언성을 높였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전부 동서 측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어요. 물론 비용을 거의 그쪽에서 대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치더라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가족을 싸그리 배제하고 진행하더라고요. 너무나 무시받는 기분이었지만 서방님이 제 남동생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도 천성이 유약하신 분이라 기센 동서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고 남편은 동서에게 질렸는지 이제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라 결국 모든 것이 동서 입맛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서방님은 집에서 살림 육아를 하고 동서는 외벌이를 하며 지낸다고 했어요. 동서는 결혼 후 아예 연락이고 뭐고 가족 취급을 안 해줄 것처럼 굴더니 오히려 제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가족끼리 안부를 묻는다거나 좋은 내용의 연락은 아니었어요. 형님,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신다면서요? 어차피 남는 게 시간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애를 너무 못 보더라고요. 형님이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동서는 매사에 뭐든지 돈 타령뿐이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세울 게 그것뿐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정말 돈 귀신이 따로 없었어요.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위아래 없이 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연락 한 통 없이 통장으로 돈만 띡 꽂아주고 본인은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서방님도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당연히 명절에도 똑같았습니다. 일찍 와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와서 얼굴이나 비추고 안부나 좀 묻고 하는 것이 명절 예의잖아요. 동서는 매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느라 바쁘답시고 항상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기념품 조그만 것들을 몇 개 사와놓고 나눠주면서 형님은 이런 거 가본 적 없으시죠? 호텔이 어찌나 좋던지 하면서 자랑을 늘어놨어요. 동서는 매사에 저를 무시했고 가난하면 본인보다 밑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 몸에 절약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몸에 밴 절약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린고비 짓은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래도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먹어와서 그런지 저는 위장이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것들이 있어도 바로 버리지 않고 뒀다가 먹곤 합니다. 물론 저만 먹고 남편이나 아들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음식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맛이 조금 이상하다 느껴져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접시를 비우는 버릇이 있어요. 미련한 습관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배우며 자라서 그런지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어쩌다 동서랑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항상 끝까지 접시를 비워냈습니다. 그날은 서방님 생일이었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동서가 또 생색이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동서가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고 하길래 그럼 지금 나온 스테이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당연히 버리겠죠 대답하길래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고급 식당에서 나온 음식이면 상하거나 문제 있는 고기는 아닐 텐데 아쉬운 마음에 스테이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원래 입맛이 좀 고급이라 살짝만 냄새가 나도 잘 못 먹거든요. 형님은 뭐 어차피 이런 거 드셔본 적도 없을 테고 막립이시니까 이것도 맛있게 드시긴 하시겠네요. 그렇게 아까우시면 형님이 드실래요? 아니면 좀 싸드리기라도 할까요? 이런 음식 드실 일 별로 없잖아요. 뭐? 동서 방금 뭐라 그랬어? 사람 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동서 입은 얼마나 고급이라고 그래. 내가 왜 동서가 남긴 걸 가져다 먹어야 돼? 내가 무슨 거진 줄 알아? 싫으시면 말든가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좋은 뜻으로 물어봐줬는데. 하도 스테이크에서 눈을 못 떼시길래 선심 베풀어 드린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세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형님. 됐어. 그만해. 가자.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날도 엉망이 된 분위기와 함께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동서의 연락을 피했어요. 감정이 몹시 상하기도 했고 연락을 받아봤자 어차피 속 꺾는 소리만 해댈 테니까요. 그러나 동서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자랑을 해댔어요.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비싼 물건을 샀다거나 어떻게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랑을 하며 사람 속을 긁어놓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보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심보 같다고나 할까요? 가난한 저희 가족이 싫고 격이 떨어진다 느끼면 그냥 연을 끊고 살면 될 것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저 이번에 이사 왔어요.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로요. 저희 아들도 이제 꽤 컸잖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마침 괜찮은 가격에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형님 애는 공부 좀 잘해요? 요즘 애들은 일찍부터 교육 잘 시켜야 하는데. 뭐 형님 형편에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기야 하겠냐마는. 아무튼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니까 오세요.
솔직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다가는 심통이 나서 열등감에 저러는 거다 생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알겠다 답했습니다. 강남에 70억짜리 아파트라니 동서네가 넉넉한 형편에 억소리 나는 연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개 회사원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아파트를 샀다니 좀 놀랍기는 했어요. 그때는 그저 친정도 잘 사는 편인가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집들이 날이 되어 동선의 아파트를 향했고 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할까 싶어서 최대한 좋은 옷으로 빼입고 갔습니다. 그래봤자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동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겨우 5명이서 식사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차린 건 아니었고 밖에서 사온 모양이었어요. 이 정도면 5명이 아니라 10명도 먹겠다며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 묻자 동서는 형님네는 항상 소박한 식사만 하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넉넉하게 차려놔야 하는 거라고 또 사람 무시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고 질문을 했나 싶어 그냥 한숨 푹 쉬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 들어갔던 동서가 몹시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형님, 가방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가방은 왜? 내가 뭐라도 훔쳐갔을까봐 그래? 왜요? 찔리세요? 방금 보니까 제 화장대 위에 있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거 가져갈 사람이 형님 말고 있어요? 뭐?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동서 반지를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제대로 찾아보긴 한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뭐 엄한 사람 잡고 있다 그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비싼 음식도 먹여주고 좀 어울려줬더니 이래서 거지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함부로 가져가요. 빨리 다시 내놓으세요. 아들 앞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그쪽 어머니도 시댁에서 도둑질 하셨다던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마 서방님에게 그날 시댁에서 있었던 휴지 사건을 전해들은 것이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그날 일을 알고 있다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지 않았음에도 뭐라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동서와 서방님의 뺨을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서방님의 뺨을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내리쳤어요. 서방님은 곱상하고 여리여리한 편이었기에 곰 같은 덩치의 남편과는 키 차이가 엄청 났어요. 남편은 평소에 손 한 번 잘못 휘두르면 물건 부서질까 무서워 뭐든지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매사에 조심조심 신경 쓰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경찰을 부르겠다 난리를 쳤고 그렇게 한참 동안 얻어맞은 서방님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이 함부로 놀리지 마 이 새끼야. 위아래 없이 구는 거 어릴 때나 봐줬지. 너 지금은 어엿한 애아빠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게 살래?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귀동서방 노릇이나 하면서 사니까 좋냐? 도둑질? 그래, 우리 장모님 휴지 하나 도둑질했다. 그게 뭐 어째서?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 손으로 휴지 한 장값 벌어본 적이나 있냐? 스스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새끼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얘기를 함부로 입에 올려? 그리고 재수씨, 아니 그쪽도 마찬가지야. 뭐든지 돈 내세울 거라고는 돈밖에 없어? 우린 너희처럼 돈에 목숨 걸고 안 살아. 우린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돈 없어도 너희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어디서 사람을 함부로 도둑 취급을 해? 그깟 다이아 반지 줘도 안 가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이 정도껏 해야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 너 같은 건 가족도 아니고 동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들을 이끌고 동서의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동서 말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라면서 우리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않느냐. 난 당신 어머니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신 마음도 다 이해가 된다.
진작 이랬어야 될 일인데 그놈의 피가 뭐라고 동생과 연을 끊지 못했다며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연신 사과를 해왔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과를 해. 우리 어머니 극성 맞으신 것도 맞고. 내가 더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도둑 취급받고. 아니야, 결국 저런 여자하고 만나게 된 이유도 나 때문이잖아. 내가 저런 새끼도 동생이라고 끊어내질 못하고 계속 품으려고 해서.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일인데. 우리 이제 우리끼리 맘 편하게 살자.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동서 부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동서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긴 했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남편이 서방님을 그렇게 때려놓았으니 혹시나 정말로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할까 불안했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도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애가 완전히 실명할 뻔했다고 하더라.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네 동서가 잘난 건 얼굴뿐인 애를 그렇게 패놓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깡패도 아니고 진짜 폭행죄로 고소하려다가 겨우겨우 참았다고. 일방적으로 할 말만 다 쏟아놓고 연락 끊으면 다냐. 나한테 어찌 화를 내던지. 아,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는 찾았다고 하더라. 서랍장 안에 들어있었대. 에휴,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저와 남편은 동서부부와 연락을 끊기는 했지만 마음 약한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동서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아주고 계셨고 간간히 만나 식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연락하며 지내겠다는데 저나 남편이 나서서 하지 말라 막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았고 더 이상 동서 일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싶었기에 시어머니께서 가끔 전해주시는 동서 소식을 건너 들을 뿐이었습니다. 동서 또한 저를 도둑 취급한 것이 티끌이나마 죄책감이 느꼈던 건지 저에게 연락을 더 이상 해오지는 않더라고요. 얘 큰일 났다. 네 동생 감옥에 간단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에 둘 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감옥이라니 동서가 좀 싸가지가 없기는 했어도 감옥에 갈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를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게다가 동서 혼자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같이 불같은 서방님 성격에 사람을 팼다거나 사고를 쳤다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함께 감옥에 갈 만한 일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글쎄, 회사 돈을 횡령을 했단다. 자그마치 금액이 몇십억은 된대. 지금까지 계속 회사 돈으로 그렇게 자랑을 해왔던 거야. 알고 보니 동서는 지금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왔던 것이었어요. 동서가 재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도련님도 동서를 도와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대포 통장이나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쩐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 70억 아파트라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모든 돈이 다 회사 공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리해서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공금에 손을 조금 많이 댔고 결국 꼬리가 길어져 밟히게 된 것이었죠. 관련된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니 동서와 서방님이 주인공인 범죄 기사를 읽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그동안 돈거렸던 것이 저렇게까지 돈에 미친 사람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라도 그동안의 범죄가 모두 밝혀져서 죗값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죠. 물론 시조카에게는 조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속은 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저를 돈 없다고 얼마나 무시를 해왔나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질 않나. 본인이 먹다만 음식을 강아지 주듯이 넘겨주질 않나. 게다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며 선을 넘은 말들까지 했으니 사람은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옥에서 제대로 죗값 치르고 교화되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동서 성격을 생각해보면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요. 비록 남편과 저는 가난하게 컸어도 마음만은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동서와 서방님에게 돈은 인생의 목적이나 다름없었던 거겠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훔쳐와서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 애쓰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에 목매달고 살지 않을 겁니다. 형편은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게 살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결혼하는 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진국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참 복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들도 남편을 닮아 키가 많이 크려는지 벌써 제가 올려다봐야 할 만큼 키가 컸어요. 얼마 전에는 외투가 갖고 싶다기에 아빠랑 나가서 같이 사오라고 카드를 쥐어줬는데 본인이 어떤 가게에서 어떤 점을 따지며 합리적으로 소비했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그래도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비싸도 괜찮다. 항상 아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말해주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돈이 목적이 아닌 행복의 수단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제 새로운 삶이 기대되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인생에서 아주 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괜찮아졌답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알렸더니 꼭 제보해보라고 부추기길래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어요. 아마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오늘 제 사연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시댁에 관해 말하라고 하면 아마 각각 사정이 다를 텐데요.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변 지인들을 보면 남편과 만난 경우가 선짤이나 혹은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보통 5살부터 존재한다고 하죠. 제 기억에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남편은 편하게 이름으로 윤철이라고 할게요. 윤철이는 그냥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자매로 언니가 한 명 있고 윤철이는 3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윤철이네 막내는 늦둥이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없었으니 서로 집안엔 자매, 형제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살았던 사이여서 서로 왕래가 잦았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가 없으니 부모님도 윤철이를 좋아했고 반대로 윤철이네 집에 그때는 여자아이가 없으니 저를 예뻐하셨어요. 제 기억에 학교에 가기 전부터 서로 동네에서 하도 붙어 다녀서 동네 주민들이 우리를 한 몸으로 생각하셨죠. 소심하고 내성적인 언니와 달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이고 매우 밝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하고만 노는 언니보다는 윤철이와 노는 게 그때는 더 좋았습니다. 동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학교에 입학했는데 같은 동네고 또 옆집이니까 학교도 매일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에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어나서 당연하게 언니와 윤철이 동생 희철이까지 넷이 같이 학교에 가고 또 하교도 같이 했습니다. 윤철이와 저는 동갑이라 같은 반을 한 적도 많은데 그래서 유독 둘이 친했어요. 서로 못 볼 거 다 보고 큰 사이라 고등학교 때쯤엔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제 너무 잘 아는 사이고 어떻게 하면 싸우는지 아니까 서로 조심하곤 했죠. 사춘기를 거치면서 우리 언니는 더 옆집 형제와 놀지 않았어요. 워낙 소심하고 생각이 많던 언니라 남자아이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또 언니는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더 그랬고요. 저는 반면 고등학교를 동네에 있던 공학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윤철이도 그 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학교에 가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인생에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여유 있는 집이었어요. 윤철이네 집도 가난한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빠가 워낙 잘 나가셨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워낙 오래전이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고향이 지방에 있는 해안가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생선 관련 유통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된 경우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얼굴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부족하게 크진 않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집이라 언니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했는데 언니는 음악을 상당히 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고등학생 때 제가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언니의 대학 생활을 보고 좋은 의미로 충격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윤철이와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진 못했습니다. 윤철이도 공부하느라 바빴고 저도 공부에 미쳐 살았으니 서로 그냥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윤철이도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보람이 느껴졌어요. 아주 운 좋게도 윤철이네 학교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서로 붙어 있어서 대학에 가서도 윤철이와 연락은 꾸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생 때 서로 더 같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윤철이는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과 선배와 사귈 때도 연애 상담을 해줬고 저 또한 윤철이의 연애 상담을 진지하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신입생 때였는데 그때까지 제 인생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도 입학하고 학교 선배와 연애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빠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정말 그 광경은 망했다고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게 됐는데 그 보증의 주인은 저도 잘 아는 아빠 친구였어요. 아빠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둘도 없는 사이였고 집안끼리 왕래도 잦아서 아빠는 당연하게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2번 아니 10번은 두드리고 건너는 엄마는 대차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의 동의 없이 보증을 서서 그대로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아직도 엄마가 흐느끼며 저와 언니 앞에서 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원래 살던 집을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와 제가 서울에 있으니 두 분도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살던 자취방과 제가 살던 자취방까지 다 팔고 우리 4명은 단칸방 하나를 구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창피해서 윤철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당연히 윤철이도 우리 아빠가 사업을 말아먹은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향집을 정리하게 된 저는 일방적으로 윤철이를 피했어요. 윤철이가 우리 학교까지 와서 저랑 얘기하려고 해도 얼굴을 보면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요. 윤철이 얼굴을 보는 게 민망했고 그냥 고향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피했거든요. 안 좋게 고향을 떠났으니 어쩔 수 없었죠. 아버지가 고향에서 크게 사업하던 사람이라 우리 집을 아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 바로 옆집 살던 윤철이는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야, 너 진짜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윤철이는 나중에 화가 나서 제발 얘기를 하자고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그럴수록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는지 얼마간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제대했는지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너 이번에도 도망가지 마. 도대체 왜 도망가?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야? 야, 조용히 말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럼 네가 도망 안 가면 되잖아. 날 피하는 이유가 뭔데? 윤철이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인연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게 살던 때라 사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첫 사회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윤철이가 옆에서 저를 일부러 웃겨주고 의지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 아빠나 집안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윤철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철이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 정아야, 오랜만이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엄마, 왜 그런 말을 꺼내? 윤철이 어머님은 옆집 살던 사이고 어릴 때부터 봤던 사이라 저도 당연히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부모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곤란해하자 윤철이가 옆에서 막아주어 다행이었죠. 그렇게 어색하게 윤철이 부모님과 동생들과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윤철이 동생인 희철이도 왔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나름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옆에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얼떨결에 같이 인사했는데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제 여자친구예요.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데 누나랑 동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문이라니 더 반가워요. 졸업 후 윤철이도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해서 서울에서 지내게 됐어요.
퇴근하고 종종 만나서 술도 마시고 주말엔 한강으로 놀러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결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철이는 꼭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서울로 온 거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반갑고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는데 많이 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대로여서 울컥했어요. 특히 우리 집에 있던 골목에 갔을 때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겨우 참으며 저도 많이 드나들었던 윤철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아야, 너희 부모님 아직 빚 못 갚으셨잖아.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정희도 음악 그만두지 않았니? 결혼할 때 얼마나 지원해 주셔? 그만두진 않고 지금 그래도 졸업은 했어요.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주진 못하실 것 같아요. 빚이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양심이 있어? 지금 너희 집 망한 거 여기 사람들이 다 알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렇게 결혼 허락받으러 오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빚은 점점 줄고 있어요. 아휴, 우리 희철이는 지금 의사 여자친구 만나는데 우리 장남이 뭐가 부족해서, 아휴. 윤철이네 부모님은 당연하게 저를 반대하셨어요. 집에 빚이 있고 저도 돈을 벌고 있어도 그걸 다 집에 가져다 주고 있었거든요.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철이가 옆에서 아무리 저를 두둔하고 말해도 부모님은 미동도 없으셨어요. 저도 그 표정과 말투를 보고 결혼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밀어붙인 결혼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윤철이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꼭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하고 집에 갔는데 몇 주 지나고 윤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아야, 결혼하자.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문제 없어. 나만 믿어. 그리고 윤철이 말대로 다시 부모님을 뵀을 때는 별다른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는데 윤철이의 막내 동생인 희정이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단식투쟁하고 다니던 회사 그만둔다고 사직서 보여주던데요? 그거 보고 엄마 쓰러졌어요. 언니, 꼭 우리 오빠랑 결혼해야 돼요? 알아서 언니가 끊어내면 좋겠는데. 희정이는 아주 어릴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훌쩍 컸더라고요. 반가워할 새도 없이 저한테 바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고 그냥 너무나도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또 이기적이게 윤철이가 없는 삶을 생각하니 그건 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라면 남은 생을 같이 살고 싶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돌적인 모습에 반했고 또 굳이 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 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이 진행됐는데 당연히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옆에서 윤철이가 막아주어 버텼어요. 신혼집은 윤철이네 회사 옆으로 구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집에 생활비를 들여야 하니 계속 직장에 다녔어요. 힘들게 일하고 와도 집에 남편이 있으니 마음에 안정감이 들며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니 대놓고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표정을 굳히고 있었고 결혼식장에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언니가 저에게 속상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결혼이 도피처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집이 싫었고 남편과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명절에 내려가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저에게 말을 걸 때는 집안일을 시키는 거였어요. 언니, 저 이 원피스 빨래해주세요. 이거 내일 오전에 입고 나갈 거라 지금 손빨래로 해줘요. 아, 지금요? 저 지금 이거 갈비찜만 하고 바로 해줄게요. 아니, 갈비찜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해줘요. 저 급해요. 언니, 부탁해요.
신우는 제가 명절에 미리 가면 꼭 빨래를 부탁하거나 자기 방 청소를 시켰어요. 저는 그때는 그래도 결혼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명절 전에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가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시댁이 큰 집도 아니라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가면 음식 가짓수만 10개가 넘었어요. 저는 집에 생활비를 줘야 해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명절 전에 부르고 제사라고 부르고 또 김장한다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 김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사람을 불러 김장해서 할 필요가 없었고 서울 단칸방에서 살 때는 김장할 여유가 없었어요. 김치를 많이 먹던 집도 아니라 굳이 김장이 중요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김장해야 한다며 저를 혼자 서울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따라온다고 하면 극구 반대하며 일해야 한다고 못 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김장하러 시댁까지 가면 힘든 일은 오로지 저만 했어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고 저만 부엌에서 열심히 속을 채우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에야 저도 잘 보이려고 일부러 힘든 척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지속되자 저도 사람이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었던 게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댁이어도 남편에게는 본인 부모님이니까요. 자기 부모를 욕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자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옆에서 되게 잘 막아줬거든요. 서러웠던 일도 많았으나 남편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서방님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유, 진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너무 황송하네. 이런 귀한 손님이 며느리가 될 줄이야. 난 사귈 때만 해도 진짜 결혼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저는 사람 됨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희철 씨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에게 잘해서 좋아요. 저는 대놓고 미워하시던 시부모님이 의사 동서에게는 납작 엎드려서 마치 하인처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아예 되지 않던 것은 아니에요. 결혼 당시 우리 집은 빚이 많았고 또 단칸방에서 넷이 살던 시절이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자꾸 비교하는 시어머니가 달갑진 않았죠. 예, 빨리 전 구워. 둘째 며느리 오기 전에 다 해야 돼. 얼마나 바쁜 몸인지 너 알지? 언니, 저 이거 손빨래 부탁해요. 그리고 옷장 청소도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 동서는 귀한 손님이고 저는 여전히 그냥 며느리였어요. 그럴 때마다 속사정을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도 힘들어하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니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아기가 바로 생기지 않아 오래 기다렸던 아이라 남편과 저는 그냥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에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가 아들이 아니라고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다음엔 노력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성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아하고 친정에서도 좋아하니 좋은 반응만 보려고 했어요. 아이를 낳고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도 빚을 다 갚아서 제가 더 친정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으니 돈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아이를 낳으니 예전보다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셋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은 우리 첫째가 딸이라는 이유로 잘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신우는 우리 딸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달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장소가 바뀌면 심하게 우는 특징이 있었는데 시댁에 가면 유독 그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걱정됐습니다. 나중엔 너무 긴장해서 시댁에 가기 전날부터 편두통이 와서 약을 먹었어요. 심한 경우엔 고속도로에서 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중재를 많이 해줬어요. 저를 대놓고 미워하는 시부모님이어도 남편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하길 잘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사 동서도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분들이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분들이라 당연히 별로 반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우리 딸을 낳았을 때는 병원에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의사 동서가 아기를 낳자 무려 조리원 비용도 내주시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사서 선물하고 동서에게 준다고 전국을 뒤져 사내 진미를 구해오셨습니다. 명절에 동서가 아기를 데리고 왔더니 시어머니는 너무 예쁘다고 손에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울음소리는 시끄럽다고 싫어하셨으면서 동서 아기는 울음소리가 커서 좋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들었죠. 동서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동서는 오히려 친절하고 사람이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냥 너무 확연하게 다른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거였죠. 의사 엄마라서 그런가 아이가 발달이 진짜 빠르네. 너무 예쁘다. 다정이는 그렇지 않았거든. 역시 유전자가 이래서 이렇게 중요해. 어머니, 저 때는 아이들 발달 다 비슷해요. 다정이도 제가 볼 땐 빠른 편이에요. 다정이는 저희 딸 이름이에요. 우리 딸도 똑같은 발달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발달이 빨라 기관에서도 칭찬을 들었던 아이인데 시어머니는 꼭 우리 딸과 동서 딸을 비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동서는 아니라고 아이들 발달은 다 똑같다고 나서더라고요. 만약 동서까지 나서서 동조했으면 저는 참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히 동서는 정상이라 제가 기분이 상한 것을 눈치채고 항상 뒤에서 제 기분을 풀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시댁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건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다행히 성별이 남자였습니다. 남자 손주를 안겨줬더니 시아버지는 바로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전까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으니 갑자기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래도 약간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태도가 바뀌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들면 괜찮겠지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업? 절대 안 돼, 여보. 잘 생각해봐. 우리 친정 어쩌다 집안이 기울었어. 잘 다니던 대기업을 왜 그만둬? 왜 그래? 우리 애들 아직 너무 어려. 이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주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대학생 때부터 생각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실망하게 하지 않을게, 정아야. 한 번만, 제발. 첫째가 유치원생이고 둘째가 갓 돌이 지났을 땐데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잘 되면 물론 좋아요. 그런데 보증으로 그 잘 나가던 사업을 다 날린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저는 응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반응이 좋지 않자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아주 상세하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이제껏 제가 힘들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도움을 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부부라는 게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버티며 의지해야지 생각하며 결국 허락하게 됐죠. 다만 한 가지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양가 어른들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이 사업하다 빚이 생겨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눈에 띄게 표정을 굳히셨거든요. 만약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원해주던 금액도 끊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가 제가 둘째로 아들을 낳자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이라 오히려 다행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워낙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끊겨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성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며 점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식당에 가서 일하고 또 틈틈이 집에서 옥수선을 종종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또 아주 다행히 그때 친정 아버지가 예전에 알던 분들과 작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풀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크게 일하진 않았어도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에게 사실을 터놓았더니 엄마가 남자들은 다 사업하는 병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몰래 저에게 용돈을 종종 주어 그걸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이들이 크며 지원을 점점 줄이셨고 나중에 둘째가 학교에 가니 완전히 지원을 끊으셨어요. 사실 그때까지 용돈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시 취직하는 것을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다음번엔 잘 풀릴 것 같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져오는 돈이 없으니 고생은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남매를 집에 두고 밖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엔 신문과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친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언니도 우리 사정을 듣고 안타깝다고 형부에게 말해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댁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내려가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 너무 많아. 아유, 얼굴이 많이 상했어. 적당히 일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상한다. 볼 때마다 마른 것 같아. 아이, 집에서 마누라가 밥을 안 해줘? 에이, 정아는 밥 잘해줘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전 괜찮아요. 실제로 식당에서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수선하느라 바늘이 손가락을 찔려 고통받던 것은 저였거든요.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던 건 저였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참아줬어요. 형님, 아까 보니까 어깨에 계속 손을 올리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저희 병원 오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유, 아니야. 그냥 몸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동서. 또 동서가 제 편을 들어주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눈치를 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야, 너 등으로 부르고 동서한테는 며느님이라고 하며 대놓고 차별하셨거든요. 반찬으로 차별하는 건 기본이었고 설거지도 저만 콕 집어서 시키셨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동서가 눈치껏 제 옆으로 와줬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옆에서 최대한 막아줬고요. 그래서 당사자인 동서가 저를 많이 챙겨주어 남편과 동서를 생각하며 저 때는 참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남편은 모아두었던 돈을 다 쓰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울면서 지금이라도 시댁에 알리자고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잘할게. 만약 이번에도 날리면 나 다시 취직할게. 너무 미안해. 이미 주변에 말해서 취업 자리 다 알아봤어. 당신 진짜 약속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할 말도 없어. 애들도 생각해야지.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마지막 기회도 대차게 날렸어요. 빚이 생겼고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해도 우리 부부가 노력한다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보증 때문에 집을 날렸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하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급한 불은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끄게 됐고 저도 아이들을 집에 두고 밖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말아먹고 한동안 우울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 차마 재촉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서서히 저도 사람이니까 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알리면 자기는 콱 죽어버린다고 하니 알리지도 못했죠.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남편은 종일 집에서 누워있기 바빴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 다시 취업하는 것은 힘들었어요. 이미 사업하며 자기가 대표님 소리를 듣다 다시 사원이 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굶으니 저는 속이 터져도 제가 밖에서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교육은 잘하고 있니? 의사 며느리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 안 그래도 학원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속사정도 모르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속을 긁었어요. 그래도 저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우리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저 때는 당장 상황이 힘들어서 사실 시어머니가 저래도 신경이 잘 쓰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심했어도 연애고 뭐고 삶의 의미를 모를 때 계속 제 옆에 있던 사람이니 인간 대 인간으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미운 마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작게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길 바랐는데 남편은 자꾸 사업을 놓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니 남편을 불러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남편의 귀에 들리지 않았죠. 나중에는 본인도 괴로우니 살이 점점 빠져서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바로 집에서 조용히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이번에는 도박으로 빚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어 빚을 만들어 온 것도 기가 막히는데 도박을 하다니요. 결국 저희는 살던 집을 팔아 겨우 급한 불을 끄게 됐어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죄인처럼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희는 그렇게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댁에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해준 집이니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오열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포자기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친정아버지가 다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제가 아이들과 단칸방으로 이사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식구들이 서울에서 단칸방 생활을 했을 때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딸인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다 성인이 아니고 한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 아파트에서 키우라고 하셨죠.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친정 도움 덕분에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뭐라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미 익숙해진 생활에 쉽게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합격은 해도 거기서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경력은 쌓이지 않으니 나중엔 취업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어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본적인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하기 싫어도 아내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저 같으면 남편처럼 저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이 없으면 제가 아이들을 오히려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빠 놀아줘. 이거 나랑 같이 하자. 텔레비전 그만 보고 나랑 같이 놀자. 아빠 지금 피곤해. 엄마랑 해. 아니면 언니랑 가서 놀아. 남편은 심지어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말해도 거절했습니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니 제 마음의 불만은 커졌어요. 그래서 이혼 생각이 들어 친언니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어릴 때부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약 소꿉친구가 아니었으면 저 때 헤어졌을 것 같아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유난히 얄미웠던 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쭉 살던 신우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고향이 같고 동네도 같아 주민들도 많이 온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축의금 얘기도 꺼내셨어요. 사실 신우만 생각하면 저는 축의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빨래를 부탁하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에게 뭐라 하면 말리는 듯하며 자기가 더 얄미운 말을 했거든요. 왜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는 유명한 말 아시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의사 동서가 들어오며 신우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아니 태도부터가 달랐습니다. 저는 대놓고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하냐고 비꼬던 사람이 의사 동서에게는 옆에 딱 붙어서 말투에 애교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며 안 그래도 웃겼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것을 보니 잘 됐다 싶었죠. 축하하는 마음과 달리 결혼하면 명절에 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신우만 생각하면 주고 싶지 않아도 문제는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둘째로 아들을 낳고 지원을 꽤 해주셨거든요. 그때 남편이 사업한다고 난리칠 때라 시아버지 지원금이 없었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일하던 식당과 더불어 주말까지 아르바이트 했어요.
일손이 모자랄 때 연락달라고 미리 사장님들께 말해놓고 그럴 때마다 나갔습니다. 심지어 공장에 가서 일일 단기로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돈을 50만 원을 모았어요. 남편에게는 돈 나올 구석이 없던 걸 알고 있어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밖에서 제가 벌어온 돈을 날리지 않길 바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신우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역시 둘 다 같은 고향이라 하객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정신없는 결혼식장에서 최대한 많이 웃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우를 보니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살길 바랐죠. 그리고 봉투에 50만 원을 넣고 기쁜 마음으로 추기를 했습니다. 의사 동서와 서방님도 마주쳤는데 동서는 역시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문제는 신우가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같이 시댁에서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댁 식구들만 모일 줄 알고 갔더니 신우가 신혼여행에서 선물을 사왔다고 하며 친척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건 첫째 새언니 거예요. 특별히 고른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마워요. 아, 핸드크림이네요? 신우가 준 선물을 봤더니 그냥 길거리 화장품 가게에서도 살 수 있는 핸드크림이었어요. 저도 아는 브랜드라 가격을 이미 알고 있었죠. 축의금을 50만 원을 냈는데 하나에 5천 원짜리 핸드크림은 너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니까 표정 관리를 겨우 하며 일부러 더 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또 뭐가 문제지 생각했지만 그게 저에 대한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딱히 거슬리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신우가 저와 동서에게 선물을 줄 때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 아니, 근데 첫째 너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도 겨우 50만 원 냈더라. 넌 그 돈 내면서 창피하지도 않어? 네 동서는 무려 2천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이 뭐니? 아유,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 네? 2천만 원이요? 동서, 그게 진짜야? 동서는 당황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축의를 했던 거라 민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쩔 건데.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 저는 동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속으로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됐습니다. 남편하고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반박하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지. 의사랑 너랑 같니?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동서를 끌고 오세요? 동서도 시댁 수준 보면 참 민망하겠어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으휴,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 수치야. 꺼져. 진짜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수치라뇨?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앞에서 저렇게 쌍욕하며 저에게 뭐라고 하면 자기가 기겁해서 막아주던 남편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수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진정한 수치는 누군지 알아요?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돈 다 날려먹은 당신 아들이야. 우리 친정 아니면 지금 쟤 길거리 노숙자 신세라고. 아버님이 해준 그 집도 날려먹고 지금 돈 벌어오는 거 도박이니 뭐니 거지로 만든 거 당신 아들이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 사람아. 누가 누구 보고 수치래? 내가 당신 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식당이랑 공장 가서 생활비 벌었어. 근데 뭐? 아, 기가 막혀. 야, 이혼해. 너랑은 더 못 살아.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니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당황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제껏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기겁해서 저를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부터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망했고 심지어 도박까지 해서 빚더미에 앉았었다는 사실을 모두 터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친척들을 불러 저에게 뭐라 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제가 그걸 빌미로 남편의 만행을 온 가족 앞에서 떠벌리게 됐죠. 신우도 결혼한 남편 앞에서 자기 오빠에 대한 실체가 탄로나자 당황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단칸방에서 밥도 굶으며 살고 있을 거라고 하고 그동안 제가 신문 배달까지 하며 살았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죠.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너 지금 지어내는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얘들아, 너 이거 말해봐. 아빠 회사 다니니? 맨날 집에만 누워있지 않아? 아빠는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항상 소파에만 누워있어요. 엄마만 바빠요. 엄마가 안쓰러워요. 믿을 수 없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이들 입에서도 진실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창피하다고 소리 지르고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진지하게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친정에도 말했어요. 친언니도 그런 사람하고 계속 인생을 같이 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있던 사이라 정 때문에 버텼던 건데 그 정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 옆에 있었어도 아닌 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울고 빌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의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은 언제까지 할 건지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 반응이었습니다. 사건을 알고 지금 사는 집도 친정 부모님이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매번 고향에 내려오라는 말만 하고 서울에 잘 오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이 울려 밖을 봤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고향에서 찾아온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했던 거 미안해. 사과할 테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렴. 아니요.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 남편은 더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 죽는 의사 동사 딸이나 보고 사세요. 윤철이도 이제 생각 고쳤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 인연이란 게 이렇게 끊으면 나중에 다 돌아와.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저 그런 식으로 남편 봐줬던 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같이 살던 집도 제 명의였고 재산도 제가 더 많아서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만 불행했거든요. 시부모님도 그걸 알고 저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빌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도 무시하고 결혼식장에서도 표정을 고치고 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게 됐는데 사실 이혼하기 전에는 아이들 걱정이 컸어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이들도 아빠는 없는 게 자기들에게 좋다고 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아빠 역할을 해야 아빠잖아요. 집에서 매일 하는 것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버지도 한번 망했던 경험이 있어 더 열심히 살고 계시고 망해도 무리 없게 적금을 많이 들어놔서 문제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없으면 제 인생에 뭐가 남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요.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없으니 아이들에게도 더 잘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